때는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는 깊은 겨울, 세상이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고고하게 서 있는 산장 설화산장으로 7명의 손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장의 주인은 전직 재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최태준 대감.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 외딴 설화산장으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7명의 손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최 대감의 맏아들 최민석. 나이 40의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도박빛에 쪼들련을 초조한 눈빛을 하고 있는 한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감의 젊은 후처 이서연. 28의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에 쌓여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최 대감 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늙은 김집사, 대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의원 한지혁, 장안 최고의 미색으로 대감의 총애를 받던 기생 월화까지.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자신을 그저 나그네라 소개할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 이현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춘 사내 흑영이었습니다. 7 손님이 모두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눈은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마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은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산장 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최태준 대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 않고 와주어 고맙소.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소.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최 대감은 김집사에게 눈짓했고 김집사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함을 열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형방이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게야.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후처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으며 기생 월하의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설화산장에서는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요를 깬 것은 김집사의 끔찍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대감의 서재로 몰려들었지만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태준 대감이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찻잔이 놓여 있었고 방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어젯밤 모두가 보았던 밀랍으로 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졌. 그렇다면 이건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설화산장에 모인 7명의 손님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허둥댈 때 단 한 사람,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흑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영은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독살임을 확신했습니다. 낮게. 독살이 확실하군. 그는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혼잣말.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흑영은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과묵하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영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께 처방해드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저는 밤새 대청 화로에 불을 지키고 뒷정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고 누군가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다시 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와 찻잔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매화 향이었습니다. 그는 찻잔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검은 가루를 발견했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혼잣말. 매화향. 이것은 매화목. 매화목. 이군.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양. 말린 매화꽃잎을 빻아 만든다는. 매화목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이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흑영의 조사 결과 매화목을 사용하는 사람은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 이서연과 기생 월화였습니다. 저 기생년이 틀림없어요. 필시 유언장에 자기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대감마님을 해한 것이리다.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마님께서 질투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의 싸움으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범이 일부러 꾸민 교묘한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연쇄 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나그네 이현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영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현이라고 하오. 최 대감에 굳고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곳에 왔소. 흑영,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흑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2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영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영이 책장을 힘껏 밀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범인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이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통로로 들어와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다시 빠져나가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을 이용해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한 것이지. 밀실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청에 모인 5명의 용의자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흑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요. 흑영의 손가락은 조용히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젊은 의원 한지혁이었습니다. 태연하게, 나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밤새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밝혔을 텐데. 그렇소. 당신은 의원이었기에 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비밀 통로 또한 알고 있었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최 대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당신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감에게 접근했던 것이오. 당신은 대감을 독살하고 모두의 의심이 이서연 마님과 월하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매화먹 가루를 찻잔에 떨어뜨렸소. 한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맞소? 내가 죽였소? 최태준은 내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여. 그는 병으로 편안히 죽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또한 내가 태워버렸소. 탐욕에 눈이 먼 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었으니까. 순순히 포박을 받으시오. 그대의 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오. 암행어사가 다가가 오라를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 한지혁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에 검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의원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을 뿐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도리였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틀린 신념을 쫓았던 한지식인의 마지막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설화산장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지난밤의 비극을 모두 덮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최 대감의 막대한 재산은 주인을 잃고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최민석과 후처 이서연, 기생월하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흑경에게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큰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일 뿐 상도 벼슬도 내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사나리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준일은 더 이상 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에는 흑영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산장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설원 위로 그의 고독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맬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때는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는 깊은 겨울,
세상이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고고하게 서 있는 산장 설화산장으로 7명의 손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장의 주인은 전직 재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최태준 대감.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 외딴 설화산장으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7명의 손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최 대감의 맏아들 최민석. 나이 40의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도박빛에 쪼들련을 초조한 눈빛을 하고 있는 한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감의 젊은 후처 이서연. 28의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에 쌓여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최 대감 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늙은 김집사, 대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의원 한지혁, 장안 최고의 미색으로 대감의 총애를 받던 기생 월화까지.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자신을 그저 나그네라 소개할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 이현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춘 사내 흑영이었습니다. 7 손님이 모두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눈은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마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은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산장 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최태준 대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 않고 와주어 고맙소.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소.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최 대감은 김집사에게 눈짓했고 김집사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함을 열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게야.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후처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으며 기생 월하의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설화산장에서는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요를 깬 것은 김집사의 끔찍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대감의 서재로 몰려들었지만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태준 대감이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찻잔이 놓여 있었고 방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어젯밤 모두가 보았던 밀랍으로 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졌. 그렇다면 이건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설화산장에 모인 7명의 손님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허둥댈 때 단 한 사람,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흑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영은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독살임을 확신했습니다. 낮게. 독살이 확실하군. 그는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혼잣말.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흑영은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과묵하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영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께 처방해드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저는 밤새 대청 화로에 불을 지키고 뒷정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고 누군가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다시 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와 찻잔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매화 향이었습니다. 그는 찻잔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검은 가루를 발견했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혼잣말. 매화향. 이것은 매화목. 매화목. 이군.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양. 말린 매화꽃잎을 빻아 만든다는. 매화목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이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흑영의 조사 결과 매화목을 사용하는 사람은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 이서연과 기생 월화였습니다. 저 기생년이 틀림없어요. 필시 유언장에 자기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대감마님을 해한 것이리다.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마님께서 질투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의 싸움으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범이 일부러 꾸민 교묘한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연쇄 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나그네 이현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영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현이라고 하오. 최 대감에 굳고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곳에 왔소. 흑영,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흑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2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영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영이 책장을 힘껏 밀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범인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이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통로로 들어와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다시 빠져나가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을 이용해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한 것이지. 밀실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청에 모인 5명의 용의자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흑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요. 흑영의 손가락은 조용히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젊은 의원 한지혁이었습니다. 태연하게, 나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밤새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밝혔을 텐데. 그렇소. 당신은 의원이었기에 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비밀 통로 또한 알고 있었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최대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당신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감에게 접근했던 것이오. 당신은 대감을 독살하고 모두의 의심이 이서연 마님과 월하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매화먹 가루를 찻잔에 떨어뜨렸소. 한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맞소? 내가 죽였소? 최태준은 내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여. 그는 병으로 편안히 죽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또한 내가 태워버렸소. 탐욕에 눈이 먼 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었으니까. 순순히 포박을 받으시오. 그대의 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오. 암행어사가 다가가 오라를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 한지혁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에 검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의원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을 뿐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도리였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틀린 신념을 쫓았던 한지식인의 마지막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설화산장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지난밤의 비극을 모두 덮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최 대감의 막대한 재산은 주인을 잃고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최민석과 후처 이서연, 기생월하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흑경에게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큰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일 뿐 상도 벼슬도 내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사나리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준일은 더 이상 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에는 흑영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산장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설원 위로 그의 고독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맬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때는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는 깊은 겨울, 세상이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고고하게 서 있는 산장 설화산장으로 7명의 손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장의 주인은 전직 재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최태준 대감.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 외딴 설화산장으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7명의 손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최 대감의 맏아들 최민석. 나이 40의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도박빛에 쪼들련을 초조한 눈빛을 하고 있는 한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감의 젊은 후처 이서연. 28의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에 쌓여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최 대감 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늙은 김집사, 대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의원 한지혁, 장안 최고의 미색으로 대감의 총애를 받던 기생 월화까지.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자신을 그저 나그네라 소개할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 이현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춘 사내 흑영이었습니다. 7 손님이 모두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눈은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마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은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산장 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최태준 대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 않고 와주어 고맙소.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소.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최 대감은 김집사에게 눈짓했고 김집사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함을 열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게야.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후처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으며 기생 월하의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설화산장에서는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요를 깬 것은 김집사의 끔찍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대감의 서재로 몰려들었지만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태준 대감이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찻잔이 놓여 있었고 방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어젯밤 모두가 보았던 밀랍으로 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졌. 그렇다면 이건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설화산장에 모인 7명의 손님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허둥댈 때 단 한 사람,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흑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영은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독살임을 확신했습니다. 낮게. 독살이 확실하군. 그는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혼잣말.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흑영은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과묵하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영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께 처방해드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저는 밤새 대청 화로의 불을 지키고 뒷정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고 누군가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다시 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와 찻잔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매화 향이었습니다. 그는 찻잔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검은 가루를 발견했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혼잣말. 매화향. 이것은 매화먹. 매화목. 이군.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양. 말린 매화꽃잎을 빻아 만든다는. 매화먹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이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흑영의 조사 결과 매화먹을 사용하는 사람은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 이서연과 기생 월화였습니다. 저 기생년이 틀림없어요. 필시 유언장에 자기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대감마님을 해한 것이리다.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마님께서 질투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의 싸움으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범이 일부러 꾸민 교묘한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연쇄 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나그네 이현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영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현이라고 하오. 최 대감에 굳고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곳에 왔소. 흑영,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흑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2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영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영이 책장을 힘껏 밀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범인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이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통로로 들어와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다시 빠져나가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을 이용해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한 것이지. 밀실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청에 모인 5명의 용의자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흑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요. 흑영의 손가락은 조용히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젊은 의원 한지혁이었습니다. 태연하게, 나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밤새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밝혔을 텐데. 그렇소. 당신은 의원이었기에 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비밀 통로 또한 알고 있었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최대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당신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감에게 접근했던 것이오. 당신은 대감을 독살하고 모두의 의심이 이서연 마님과 월하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매화먹 가루를 찻잔에 떨어뜨렸소. 한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맞소? 내가 죽였소? 최태준은 내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여. 그는 병으로 편안히 죽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또한 내가 태워버렸소. 탐욕에 눈이 먼 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었으니까. 순순히 포박을 받으시오. 그대의 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오. 암행어사가 다가가 오라를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 한지혁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에 검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의원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을 뿐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도리였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틀린 신념을 쫓았던 한지식인의 마지막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설화산장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지난밤의 비극을 모두 덮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최 대감의 막대한 재산은 주인을 잃고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최민석과 후처 이서연, 기생어라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흑경에게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큰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일 뿐 상도 벼슬도 내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사나리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준일은 더 이상 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에는 흑영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산장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설원 위로 그의 고독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맬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때는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는 깊은 겨울, 세상이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고고하게 서 있는 산장 설화산장으로 7명의 손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장의 주인은 전직 재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최태준 대감. 칠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탐욕과 냉혹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 외딴 설화산장으로 각기 다른 사연을 지닌 7명의 손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손님은 최 대감의 맏아들 최민석. 나이 40의 그는 번지르르한 외모와 달리 도박빛에 쪼들련을 초조한 눈빛을 하고 있는 한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감의 젊은 후처 이서연. 28의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에 쌓여 있었지만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최 대감 댁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늙은 김집사, 대감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의원 한지혁, 장안 최고의 미색으로 대감의 총애를 받던 기생 월화까지. 나머지 2명의 손님은 더욱 기이했습니다. 자신을 그저 나그네라 소개할 뿐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묵한 사내 이현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감을 감춘 사내 흑영이었습니다. 7 손님이 모두 산장에 도착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눈은 허리춤까지 쌓였고 산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마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은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감옥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산장 대청에서는 성대한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화로에서는 붉은 숯불이 타올랐지만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최태준 대감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술잔을 비운 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들 이 늙은이의 부름에 험한 눈길을 마다 않고 와주어 고맙소. 내가 오늘 여러분을 이 깊은 산골까지 부른 데에는 연유가 있소. 내게 남은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어찌할 것인지 그 마지막 뜻을 정하고자 하오. 최 대감은 김집사에게 눈짓했고 김집사는 조심스럽게 오동나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은 함을 열어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유언장이요. 이 안에는 내 모든 재산의 향방이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웃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게야. 이 유언장의 내용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공개하겠소.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최민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후처 이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으며 기생 월화의 눈에는 노골적인 욕망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설화산장에서는 그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고요를 깬 것은 김집사의 끔찍한 비명소리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잠에서 깬 사람들이 모두 대감의 서재로 몰려들었지만 문은 안에서 단단히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힘을 합쳐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그들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태준 대감이 책상 앞에 쓰러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스럽게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마시던 찻잔이 놓여 있었고 방은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유언장. 아버지의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어젯밤 모두가 보았던 밀랍으로 봉인된 붉은 유언장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유언장이 없어졌. 그렇다면 이건 타살이다. 범인은 우리 중에 있어. 폭설로 고립된 산장, 안에서 잠긴 밀실, 독이 든 찻잔, 그리고 사라진 유언장.
설화산장에 모인 7명의 손님은 이제 모두가 용의자이자 다음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빠져 허둥댈 때 단 한 사람, 그림자처럼 조용하던 흑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 물러서시오.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흑영은 침착하게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의 입가와 손톱 끝이 검게 변한 것을 보고 독살임을 확신했습니다. 낮게. 독살이 확실하군. 그는 찻잔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혼잣말. 단순한 독초가 아니야. 여러 약재를 섞어 만든 교묘한 독이로군. 흑영은 마침내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 사건은 외부인의 소행이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어젯밤 이 산장에 머물렀던 우리 7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범인의 목적은 단순히 대감마님을 살해하는 것만이 아니었을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그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과묵하던 손님이 순식간에 사건의 중심에 서서 진실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쥔 흑영은 즉시 남은 6명의 용의자들을 대청에 모아놓고 간밤의 행적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신 후 심란하여 밤늦도록 제 방에서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확인하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제 방으로 돌아와 잠이 들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깨어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대감마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밤늦게 대감마님께 처방해드릴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며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함께 술을 드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저 도망쳤을 뿐입니다. 저는 밤새 대청 화로의 불을 지키고 뒷정리를 하느라 자리를 비울 틈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손님일 뿐이요. 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소. 모두가 그럴듯한 행적을 내세웠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미묘하게 엇갈렸고 누군가는 분명 거짓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다시 대감이 죽은 서재로 돌아와 찻잔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독초 냄새 외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맑고 서늘한 매화 향이었습니다. 그는 찻잔 바닥에서 아주 미세한 검은 가루를 발견했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혼잣말. 매화향. 이것은 매화목. 매화목. 이군. 최고급 소나무 그을음과 사양. 말린 매화꽃잎을 빻아 만든다는. 매화목은 값이 비싸고 만들기가 까다로워 서예를 즐기는 부유한 양반이나 이름난 기생들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흑영의 조사 결과 매화목을 사용하는 사람은 2명으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젊은 후처 이서연과 기생 월화였습니다. 저 기생년이 틀림없어요. 필시 유언장에 자기 이름 한자 없다는 것을 알고 앙심을 품고 대감마님을 해한 것이리다. 웃기는 소리. 오히려 대감마님께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시니 마님께서 질투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겠지요. 두 여인의 싸움으로 사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범이 일부러 꾸민 교묘한 함정일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연쇄 살인의 공포가 산장을 뒤덮은 가운데 지금까지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나그네 이현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는 흑영을 조용한 곳으로 따로 불러내어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현이라고 하오. 최 대감에 굳고 횡령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나그네로 위장하여 이곳에 왔소. 흑영, 그대의 비범한 능력은 익히 보았소. 이제 나와 함께 이 끔찍한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지 않겠소. 흑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2명의 추적자가 힘을 합쳐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조력자를 얻은 흑영은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범인이 어떻게 안에서 빗장이 걸린 밀실을 만들었는지 그 트릭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참 동안 방을 살피던 그의 시선이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에 멈추었습니다. 이상하군. 이 책장은 다른 가구들과 달리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지 않고 아주 미세한 틈이 있어. 흑영이 책장을 힘껏 밀자 놀랍게도 책장이 옆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통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럴 수가. 비밀 통로가 있었구나. 범인은 이 비밀 통로를 이용한 것이오.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통로로 들어와 대감마님을 독살한 후 다시 빠져나가 아주 가느다란 명주실을 이용해 안에서 빗장을 걸리게 한 것이지. 밀실의 수수께끼는 마침내 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밀 통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청에 모인 5명의 용의자들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흑영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요. 흑영의 손가락은 조용히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바로 젊은 의원 한지혁이었습니다. 태연하게, 나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나는 밤새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다고 밝혔을 텐데. 그렇소. 당신은 의원이었기에 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비밀 통로 또한 알고 있었지. 당신의 할아버지는 최대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당신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감에게 접근했던 것이오. 당신은 대감을 독살하고 모두의 의심이 이서연 마님과 월하에게 향하도록 교묘하게 매화먹 가루를 찻잔에 떨어뜨렸소. 한지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맞소? 내가 죽였소? 최태준은 내 가문을 파멸시킨 원수여. 그는 병으로 편안히 죽을 자격이 없는 자였지.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고통 속에 죽게 만든 것이오. 사라진 유언장 또한 내가 태워버렸소. 탐욕에 눈이 먼 저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었으니까. 순순히 포박을 받으시오. 그대의 죄는 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려질 것이오. 암행어사가 다가가 오라를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 한지혁은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그 안에 검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에 기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는 의원으로서 나의 소임을 다했을 뿐 환자의 마지막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나의 도리였소.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고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틀린 신념을 쫓았던 한지식인의 마지막은 결국 비극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끔찍했던 밤이 지나고 설화산장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은 순백의 눈으로 뒤덮여 지난밤의 비극을 모두 덮어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최 대감의 막대한 재산은 주인을 잃고 결국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최민석과 후처 이서연, 기생어라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허망하게 산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암행어사 이준일은 흑경에게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 큰 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저 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일 뿐 상도 벼슬도 내게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어사 나리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이준일은 더 이상 그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설화산장에는 흑영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텅 빈 산장을 한번 둘러본 후 아무도 모르게 홀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설원 위로 그의 고독한 발자국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헤맬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짐작할 때는 살을 애는 듯한 북풍이 몰아치는 깊은 겨울, 세상이 온통 순백의 눈으로 뒤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 고고하게 서 있는 산장 설화산장으로 7명의 손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산장의 주인은 전직 재상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최태준 대감. 칠순의 나이에도